안녕하세요. 돌집사TV입니다. 오늘은 시험 공부를 하실 시간이 정말 너무나도 없으신 분들, 그리고 운전을 하면서 틀어놓으신다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이제 운전하면서 틀어놓을 만한 그런 영상, 그리고 공부를 하셔서 이제 시험 보기 전에 한번 마무리 복습해 보실 분들을 위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기 있는 내용들은 제가 올렸었던 기본 영상 속에 있는 내용들 중에서도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만 따로 정리해서 올린 거니까 설명을 위주로 하시기보다는 이제 어떤 내용들이 중요하다는 것만 제가 좀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해를 좀 더 요하신다면 뭐 댓글로 질문을 남겨주시면 되고요. 아니면 제가 올렸었던 지게차 기본 해설서 영상을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공부 방법 한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공부 방법. 일단은 일곱 번째 파트가 안전 파트입니다. 안전에 대한 얘기인데, 안전 파트는 따로 공부를 하시면서 시간을 뺏기시보다는 이제 상식선에서 충분히 정독하시면 풀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 파트 공부하시는데 시간 너무 많이 배분하시진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외워야 할 부분들, 평소에 알고 있는 부분들이 어떤 식으로 표현되는지가 이제 안전 파트 나오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 우리가 첫 번째부터 여섯 번째까지 있는 6개 과목 중에 내용이 정말 많죠. 그 내용을 다 외우기 힘드니까 단어 위주로 해서 외우는 겁니다. 그런 위주로 해서 외우는 방법은 제가 요약을 하면서 한번 더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제 필수 출제 정도는 무조건 전부 다 암기를 해 주셔야 된다라는 것까지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관 본체 보시면은 4행정, 2행정 사이클 기관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4행정 사이클 기관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했었던 거는 흡입, 압축, 폭발, 배기 4개 행정이다. 자, 이거 마찬가지 이제 피스톤의 운동 순서인 거죠. 흡입, 압축, 폭발, 배기의 순서를 가지고 있다. 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2행정 사이클 기관은 마찬가지로 이제 사이클을 완성해주는 기관이긴 한데 순서가 조금 다르죠. 흡입, 소기, 압축, 폭발, 배기. 여기서 속이라는 거 추가되었다라는 거 정도만 지게차에서 봐주시면 됩니다. 자, 디젤 4연소 4단계. 자, 이거는 뭐 시험에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이것도 4개 그냥 눈으로만 봐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차가 지연 시간이 있고 그다음 화염이 전파되겠죠. 그럼 직접적으로 연소가 되는 시간이 있으면서 후기 마지막으로 연소가 되면서 마무리가 되는 그런 4단계 한번 봐주시면 되고요. 자, 피스톤 간극이 클 때 미치는 영향 이런 게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죠. 자, 첫 번째 피스톤 간극이 클 때는 블로바의 현상이 일어나고요. 압축 압력이 저하됩니다. 그리고 엔진의 출력이 저하되겠고요. 그렇다는 것은 연료의 소비량이 마찬가지로 증대가 된다는 겁니다. 끝으로 피스톤 슬랩 현상이 발생된다는 것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엔진의 압축 압력이 낮은 원인에 대해서도 간혹 문제가 나옵니다. 자, 실린더 벽이 과다하게 마모되었거나 피스톤 링 또는 피스톤 링이 파손 또는 과다 마모되었을 때, 그리고 피스톤 링의 탄력이 부족할 때, 헤드 게스킷에서 압축가스가 누설되었을 때 엔진의 압축 압력이 낮아질 수 있는 이유고요. 4번 보시면 헤드 게스킷에서 압축가스가 누설된다 라는 거는 일단은 게스킷 실이 문제가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압축가스가 누설되거나 할 때는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될 게 바로 이 실 부분이다 라는 것까지 같이 추가로 외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밸브 주요 부분의 기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뭐 시험에 맞는 내용으로 물어볼 수도 있는데 이해가 있어야지 이제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제가 넣었고요. 밸브 시트부터 볼게요. 밸브 시트는 밸브 페이스와 접촉돼서 연소실에 기밀 작용을 한다. 자, 연소실에 있는 가스나 액체들이 새어나가지 않는 작용을 한다는 거고요. 밸브 페이스는 시트에 밀착돼서 연소실 내에 기밀 유지 작용을 한다. 그렇다라는 것은 밸브 시트, 밸브 페이스 둘 다 기밀 유지 작용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밸브 스템, 밸브 가이드 내부를 상하 왕복 운동하며 자, 수직 운동을 하네요. 자, 밸브 헤드가 받는 열을 가이드를 통해 방출하고 개폐를 돕는다. 밸브 스템은 열을 방출하고 개폐를 돕는다. 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밸브 스프링 볼게요. 밸브가 닫혀 있는 동안 밸브 시트와 밸브 페이스를 밀착시켜서 기밀 유지되도록 한다. 자, 그렇다는 것은 밸브 중에서 밸브 시트와 밸브 페이스는 연소실 내에 기밀 유지 작용을 하는데 밸브 스프링이 그 밸브 시트와 밸브 페이스가 밀착시켜서 기밀 유지되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리고 밸브 스템은 밸브 헤드가 받는 열을 방출해주고 개폐를 돕는 역할을 한다 라고 간단하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밸브 간극에 대해서도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자, 밸브 간극이 너무 클 때 볼게요. 자, 밸브가 늦게 열리고 일찍 닫힙니다. 그렇다는 것은 흡입량의 부족을 초래하게 될 것이고요. 배기의 불충분으로 인해 엔진이 과열되고 소음이 나고 밸브 기구에 충격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밸브 간극이 너무 적을 때 어떤 영향이 있는지 볼게요. 자, 오히려 반대로 밸브가 일찍 열리고 늦게 닫힙니다. 자, 엔진 출력이 감소되게 돼 있고요. 역함이 실화 발생이 됩니다. 자, 어쨌든 밸브 간극이 클 때 적을 때 엔진 출력이 감소되거나 엔진이 과열되거나 이런 문제점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점은 밸브가 늦게 열리는 것은 밸브 간극이 클 때, 밸브가 일찍 열리는 것은 밸브 간극이 적을 때 이런 비교될 수 있는 부분 꼭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디젤 기관의 연료의 구비 조건 보겠습니다. 자, 시험에 나오지는 않는데 가끔가다 간혹 나올 수 있는데 이런 건 좀 놓치면 아깝잖아요. 그래서 넣어놨습니다. 자, 디젤 기관의 연료의 구비 조건 1번 발열량이 클 것, 카본의 발생이 적을 것, 연소 속도가 빠를 것, 착화가 용이할 것, 매연 발생이 적을 것, 세탄가가 높고 착화점이 낮을 것이라는 디젤 기관의 연료의 구비 조건 한번 눈여겨봐 주시면 되고요. 자, 디젤 기관의 노킹 발생 원인 중요합니다. 자, 노킹이 생기는 이유를 볼게요. 1번, 연료의 세탄가가 낮다. 연료의 분사 압력이 낮다. 연소실의 온도가 낮다. 착화 지연 시간이 길다. 분사 노즐의 분무 상태가 불량하다. 기간이 관행되었다. 착화 지연 기간 중 연료 분사량이 많다. 연소실에 누적된 연료가 많아 일시에 연소할 때 노킹이 생길 수가 있다. 라는 내용 머릿속에 담아주시면 되는데 내용이 많죠. 이런 것들에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것들 일단은 뭐가 낮다라는 얘기가 많죠. 낮거나 불량하다 이런 얘기들 물론 어떤 것들인지 이제 뭐 불량하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겠지만 그래서 추가로 외워줄 거 분사 노즐의 상태가 불량하면은 노킹이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 이 정도 사실은 5번이 제일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자, 노킹이 그럼 기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보겠습니다. 자, 기관 회전수가 낮아지고요. 낮아지게 되면은 기관 출력이 저하가 되겠죠. 자, 그리고 기관이 오히려 과열하게 됩니다. 그리고 흡기 효율이 저하하게 된다. 라는 노킹이 기관에 미치는 영향 이 네 가지 머릿속에 담아주시면 되고요. 자, 이 노킹 방지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료의 착화점이 낮은 것을 사용한다. 그리고 흡기 압력과 온도를 높인다. 그리고 실린더, 연소실이죠. 벽의 온도를 높인다. 압축비 및 압축 압력과 온도를 높인다. 착화 지연 기간을 짧게 한다. 세탄가가 높은 연료를 사용한다. 자, 이것을 봤을 때 지금 온도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여기로 봤을 때 자, 착화 그리고 세탄가도 마찬가지의 같은 맥락 얘기고요. 아, 디젤기관 노크 방지 방법은 잘 모르겠지만 일단 온도와 연관이 있다. 그리고 착화와 연관이 있다. 요거 두 개 정도만 외워주셔도 문제 나왔을 때 아, 온도랑 착화가 일단 들어간 내용을 한번 골라보자. 이렇게만 하셔도 저는 꽤 괜찮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다 외우신 게 더 좋겠죠. 자, 그러면 이제 밸브 좀 볼게요. 압력 제어 밸브, 압력 제한 밸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 그대로 압력 제어 밸브는 엔진, 연료의 압력이 과도하게 상승되는 것을 방지를 하는 거고요. 압력 제한 밸브는 이제 압력이 규정값보다 높으면은 열려서 연료의 일부를 연료 탱크로 복귀시키는 이런 역할들을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자, 윤활유의 기능. 자, 윤활유 하면은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들도 있는데요. 추가로 좀 외워야 될 내용들을 볼게요. 자, 그래서 우리 밀봉 작용을 해주기도 한다. 자, 그리고 응력 분산 작용. 국부적인 압력을 오일 전체 분산시켜주는 그런 역할도 윤활유가 하고 있다라는 거 이 두 개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자, 오일의 종류 볼게요. 자, 오일의 종류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점도 지수 이런 거는 개념이니까 보시면 되는데 여기 한번 집중해 보겠습니다. 봄, 가을철에는 SA 30을 쓰고요. 여름철 오일은 SA 40, 겨울철은 20. 그러니까 순서로 보면은 겨울이 제일 숫자가 낮고요. 그 다음에 봄, 가을이 중간 되네요. 그리고 여름철 사용하는 오일의 숫자가 가장 높다. 요거 순서나 아니면은 여름에 쓰는 오일이 가장 숫자가 뭐 낮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이거는 꼭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윤활 방식 볼게요. 자, 비산식이 있고 압송식이 있고 비산 압송식이 있습니다. 크게는 요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비산식은 보시면은 디퍼가 있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오일을 퍼서 나르는 이제 프로펠러 같은 역할을 해주는 게 있는데 요거를 이제 디퍼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부분을
압송식은 이제 말 그대로 오일 펌프를 사용하는 겁니다. 큰 차이는 이렇게 두 개의 차이가 있고요. 비싼 압송식은 말 그대로 이제 디퍼도 있고 오일 펌프도 있고 라고 되어 있는 게 비싼 압송식입니다. 물론 어떤 형태에 따라서 이제 사용하는 방식이 조금 달라지긴 하는데 시험에서 그런 것까지 물어보지는 않으니까 이 세 가지 머릿속에 담아주시면 되고요. 자, 배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터리 자가 방전의 원인. 자, 이런 원인 많이 나온다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자, 먼저 첫 번째 볼게요. 자가 방전이 왜 되냐? 자, 내용이 이렇게 했는데 짧게 보겠습니다. 황산납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가 방전이 된다. 그리고 두 번째, 불순물이 구푸전지를 구성한다. 불순물이 쌓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축전지 내부에 탈락한 극판 작용 물질이 퇴적된다. 자, 이것도 어쨌든 불순물의 개념으로 같이 넣어서 한 번에 묶어서 외우셔도 되고요. 물론 틀린 내용이긴 하지만 우린 시험을 볼 거니까. 4번 축전지 커버와 케이스 표면에 전기 누설이 된다. 자, 요 네 가지 내용이 있는데 단어만 외울게요. 황산납이 되고 불순물 그리고 퇴적 그리고 전기 누설, 요 단어 네 가지로 외워서 배터리 자가 방전의 원인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류 발전기의 구조 보겠습니다. 구조는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보는 정도로만 하셔도 되고요. 스테이터란 고정 부분으로 스테이터 코어 및 코일로 구성되어 삼상 교류가 유기된다 라는 내용이 있고, 로터 코어, 로터 코일 및 슬립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전하여 자속을 형성한다. 아, 얘가 회전하는구나. 슬립링, 브러쉬와 접촉되어 축전지에 여자 전류의 로터 코일을 공급한다. 자, 그럼 브러쉬, 로터 코일에 축전지 전류를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자, 여기서 네 가지가 있는데, 뭐, 스테이터, 브러쉬, 로터가 제일 많이 나오고요. 슬립링은 많이 나오는 편은 아니니까 이 세 개에 대한 개념 정도는 머리에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축전지가 충전되지 않는 원인 볼게요. 첫 번째, 레귤레이터가 고장났다. 두 번째, 축전지 극판이 손상되었거나 노후. 당연한 말이죠. 축전지 접지 케이블이 이완되었다. 축전지 본선 연결 부분에 접속이 이완되었다. 자, 이완. 5번 발전기가 고장났다. 6번 전장 부품에서 전기 사용량이 많다. 자, 그러면 애매한 것들 있죠? 외워야 되는 거. 시험 문제는 어떤 것들이 나오냐? 1번 문제나 6번 같은 내용들, 그리고 2번 같은 내용들이 많이 나온다. 접속이 이완됐을 때는 사실상 뭐 우리 핸드폰든 어떤 것든 충전을 생각해보면은 우리가 다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레귤레이터 고장이나 전장 부품에서 전기 사용량이 많은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알고 있는지 물어본다라는 거죠. 자, 그럼 실드빔, 이제 조명장치 가장 중요한 거 볼게요. 실드빔 전조등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정말 많이 봤어요. 제가 정리를 하면서. 자, 실드빔 전조등이란 뭐냐? 여기서 내용이 많은데 딱 한 개만 외우시면 됩니다. 필라멘트가 끊어지면 전체를 교환해야 된다. 자, 문제에서 어떻게 나오냐? 필라멘트가 끊어졌다 라고 얘기 안 할 수도 있어요. 전조등이 고장났다. 안에 전구가 박살났다.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도 있죠. 그러면은 전구만 교환하면 된다라는 보기가 있는데 절대 선택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 실드빔 전조등은 우리가 할로겐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 안에 가스가 들어있어요. 진공 상태예요. 이 전조등 안에가. 그래서 안에가 깨져서 전구가 깨졌네 바꿔야겠다 하고 뚜껑을 여는 순간 가스가 다 날아가서 이 전조등은 더 이상 사용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드빔 전조등 고장나면 전부 다 아예 새 거로 교환을 해야 된다는 가장 큰 특징이 시험에 자주 나오고 있는 편이고요. 그래서 대기의 조건에 따라 반상이 흐려지지 않는다라는 것은 밀봉되어 있는 상태, 안에 가스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밀봉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습기나 먼지들이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대기의 조건과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 이 3번, 4번 이 두 개를 꼭 머릿속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와 이제 약간 상반되는 개념으로 세미 실드빔 전조등이 있는데요.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안에 가스가 없어서 전구가 고장나면 전구만 따로 교체를 해도 되고 고장난 부분만 따로 교체를 해도 됩니다. 뭐 반사경이 고장났다. 그럼 반사경만 교체를 해도 되는 친구들입니다. 자, 그래서 실드빔 전조등과 세미 실드빔 전조등의 차이는 꼭 머릿속에 넣어두고 시험을 보러 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가끔 요 문제가 빈번하게 나오더라고요. 자, 좌우 방향 지지등의 전면 횟수가 다른 이유. 생각해보면 간단합니다. 자, 전구의 용량이 규정과 다르거나 전구의 접지가 불량이거나 하나의 전구가 단선되었을 때 좌우 방향 지지 등의 전면 횟수가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윈드 실드 와이퍼 하나 볼게요. 말 그대로 와이퍼고요. 비나 눈에 의한 악천후에 운전한 시계를 확보한다 라고 굳이 이렇게 어렵게 써놨는데 안에는 와이퍼 모터, 링크로드, 와이퍼 암, 와이퍼 블레이드 이런 걸로 구성되어 있다 라는 거 눈으로만 뭐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클러치 판, 동력 전달 장치가 또 중요한 부분이죠. 클러치 판 한번 보겠습니다.
플라이휠과 압력판 사이에 설치되어 마찰력으로 변속기에 동력을 전달해주는 친구죠. 중앙부의 허브 스플라인은 변속기 입력 후 스플라인과 결합되어 있다. 자, 앞에 있는 내용들을 웬만하면은 복잡하시면은 오히려 안 외우신 게 더 좋습니다. 그 뒤에 있는 중요한 내용만 보시는 게 더 좋고요. 3번 비틀린 코일 스프링은 클러치판이 플라이휠에 접속될 때 회전 충격을 흡수한다. 자, 비틀린 코일 스프링은 회전 충격을 흡수. 자, 요거로 충분하죠. 4번 쿠션 스프링은 클러치판의 변형, 편마모 파손을 방지한다. 쿠션 스프링은 변형, 파손 방지한다. 자, 클러치판의 변형, 편마모의 파손을 방지한다. 자, 이렇게만 간단하게 보셔도 되겠죠. 자, 압력판 볼게요. 압력판은 항상 플라이휠과 같이 회전을 한다는 게 특징입니다. 자, 그리고 클러치 스프링은 압력판에 강력한 힘이 발생되도록 하는 역할도 하고 있고요. 스프링의 장력이 약하다. 그러면 급 가속을 했을 때 엔진의 회전수는 상승해도 차량의 속도와는 상관이 없어지게 된다라는 것까지 봐주시면 됩니다. 3번은 뭐 많이 나오는 걸 보지는 못했습니다. 눈으로만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자, 릴리스 레버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친구죠. 자, 릴리스 베어링에서 압력을 받아 압력판을 클러치판으로부터 분리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 분리시킨 압력판과 클러치판을 분리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누구냐? 릴리스 레버다. 요거 핵심으로 외워주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뭐 눈으로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릴리스 레버 높이 차이가 있으면 출발 시 진동을 발생한다. 클러치가 연결되어 있을 때 릴리스 베어링과 릴리스 레버가 분리되어 있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클러치 페달의 자유 간극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일단 먼저 중요한 거 3번 먼저 볼게요. 페달 자유 유격은 일반적으로 20에서 30mm 정도로 조정을 한다. 요거 머릿속에 꼭 넣어 주시고요. 자유 간극이 작을 때는 릴리스 베어링 마멸되고 슬립이 발생해서 클러치판이 소손된다. 그리고 자유 간극이 크면은 클러치 페달을 밟았을 때 동력 차단이 불량하게 된다. 요거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뭐 또 추가로 볼만한 거는 뭐 클러치 페달의 자유공을 클러치 링키지 로드로 조정을 한다까지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총감속 기어 장치. 요거는 지게차뿐만 아니라 굴삭기에서도 많이 나오는 내용인데 개념을 잡아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총감속비는 중량, 등판 성능, 엔진의 출력, 가속 성능 등에 따라 결정된다. 그러니까 이 말인 뜻은 총감속비는 항상 일정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장치나 뭐 동력 전달 장치 그런 것들에 따라서 이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고요. 종감속비가 크면은 성능 및 가속 성능이 향상된다. 종감속비가 적으면 가속 성능 및 등판 성능은 저하된다. 라는 거. 그래서 종감속비는 어쨌든 좋은 거다. 높으면 좋은 거.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문제 푸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이 정도만 해서 일단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자, 차동 기어 장치 한번 뭐 있는지 볼게요. 레크와 피니언 기어의 원리를 이용하여, 자, 이 원리가 뭔지 모르겠죠. 자, 그러면은 그냥 무시를 해버립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더 어려워져요. 자, 어쨌든 다시 볼게요. 그럼 차동 기어 장치는, 요거를 빼니까 좌우 바퀴의 회전수를 변화시킨다. 요게 핵심이네요. 두 번째, 선회 시에 양쪽 바퀴 미끄러지지 않고 원활하게 선회할 수 있도록 한다. 이해가 되죠? 3번, 회전할 때 바깥쪽 바퀴의 회전수를 빠르게 한다. 4번, 요철 노면을 주행할 경우 양쪽 바퀴 회전수를 변화시키는 것이 차동 기어 장치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스터 실린더의 구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피스톤으로 되어 있다. 브레이크 페달의 조작력을 유압으로 변화시킨다. 그리고 1차 컵, 2차 컵이 있는데 1차 컵은 유압 발생 시의 유미를 유지하는 역할, 2차 컵은 오일이 실린더 외부로 누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체크 밸브에 대한 내용은 뭐 후에 또 나오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체크 밸브에 대한 내용을 오히려 외우시는 게 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실린더 바디, 뭐 당연히 몸통이 되어 있는 그런 몸체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베이퍼 록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이퍼 록이 무엇이냐? 브레이크 회로 내 오일이 비등기화하여 오일의 압력 전달 작용을 방해하는 현상이며 그 원인은 다음과 같다. 자, 원인, 브레이퍼 록이 일어나는 원인을 보겠습니다. 긴 내리막에서 과도한 브레이크를 사용하는 경우 가장 일반적인 이유고요. 두 번째, 브레이크 드럼과 라인은 끌림에 의해 가열되는 경우 열에 의해 발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스터 실린더, 브레이크 슈, 리턴 스프링 쇠손에 의한 잔압이 저하됐을 경우. 네 번째, 브레이크 오일 변질에 의한 빗점의 저하 및 불량한 오일을 사용했을 때
베이퍼록이 발생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한번 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페이드 현상도 보게요. 브레이크를 연속하여 자주 사용하면 브레이크 드럼이 과열되어 마찰 개수가 떨어져 브레이크가 잘 듣지 않게 된다. 짧은 시간 내에 반복 조작하거나 내리막길에 브레이크 효과가 낮아지는 현상인데, 자, 방지책이 나와 있습니다. 자, 드럼이 과열돼서 페이드 현상이 일어난다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은 드럼의 냉각 성능을 크게 하면 될 것이고요. 드럼은 열 팽창률이 적은 재질을 해서 과열되지 않도록 사전에 좀 조치를 하는 거죠. 세 번째는 온도 상승에 따른 마찰 개수 변화가 작은 라이닝을 사용한다. 페이드 현상은 드럼과 라이닝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 베이퍼롭보다는 좀 더 드럼과 라이닝이 이제 중요하게 관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자, 브레이크가 잘 듣지 않았을 때 간단하죠. 사실 휠 실린더 오일이 누출됐을 때, 라이닝에 오일이 묻었을 때, 브레이크 드럼 간격이 클 때, 브레이크의 페달 자유 간격이 클 때 이런 거 머릿속에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 조향 핸들 그냥 핸들이죠. 유격이 크게 되는 원인 1번 맥래시가 크다. 그리고 조향 기어가 마모되었다. 조향 기어 링키지 조정이 불량하다. 4번 조향 바퀴 베어링이 마모. 피트먼 암이 헐겁다. 조향 너클암이 헐겁다. 아이들 암 부시의 마모. 타이로드 볼 조인트의 마모. 조향 기어 박스의 장착부의 풀림. 자, 어쨌든 요 핸들 유격 크게 되는 원인들을 보니까 뭐가 크거나 마모되었거나 불량되었거나 헐겁거나 뭐 이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조향 기어, 이런 조향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당연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을 거고요. 그래서 추가로 좀 외워주실 거는 피트먼 암이라던가 아이디얼 암, 타이로드가 조향 핸들 유격과 상관이 있다라는 이 연관 정도를 오히려 외워주시는 게 문제 푸실 때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앞바퀴 정렬의 필요성. 자, 1번 조향 핸들의 조작을 적은 힘으로 쉽게 할 수 있도록 한다. 2번 조향 핸들의 조작을 확실하고 안정성을 주게 한다. 3번 진행 방향을 변화시키면 핸들의 복원성을 준다. 4번 그리고 선회 시 회전을 했을 때 사이드 슬립을 방지하여 타이어의 마멸을 최소화한다. 자, 그리고 여기서 요소들이 어떤 게 있냐면 뭐 캠버, 캐스터, 뭐 이런 거, 토인, 킹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일단은 토인, 지게차에서는 토인에 대한 내용이 조금 더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인을 보면은 앞바퀴를 위에서 보았을 때 좌우 타이어 중심선 간의 거리가 앞쪽이 뒤쪽보다 좁은 것으로 보통 2.6mm 정도가 좁다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은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토인 상태가 좋은 상태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그림을 그려보면은 타이어가 이렇게 정렬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정렬이 되어 있는데, 여기 앞부분의 간격이 여기보다 더 좁은 거죠. 앞바퀴, 뒷바퀴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앞바퀴 앞의 간격이 뒷바퀴 간격보다, 요 사이의 간격보다 적을 때 토인이라고 하고요. 앞바퀴의 간격이 더 넓을 때 토아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토인의 필요성을 보면은 앞바퀴를 평행 회전시키고 타이로드 길이로 조정을 하고 앞바퀴가 옆방향 미끄러지는 걸 방지하고 타이어 이상 마멸을 방지를 해줍니다. 그리고 조향 링키지 마멸에 의한 토 아웃됨을 방지를 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토인 같은 경우에도 시험에 정말 자주 나오고 있기 때문에 머릿속에 꼭 넣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트레드 패턴, 타이어에 있는 패턴이죠. 패턴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알고 있는 내용들도 있지만 여기서 좀 더 추가로 외워야 될 부분들이 뭐냐. 일단은 상처, 절상 등의 확대를 방지해주는 역할도 하고 있다. 그 패턴들이. 그리고 구동력을 향상시켜 준다. 그리고 타이어 옆방향 미끄러짐이 방지돼서 선의 성능이 향상된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타이어 내부의 열도 발산해 준다고 하니까 이런 거 머릿속에 이해를 하시면서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은. 자, 그리고 지게차 구조인데요. 작업 용도에 의해서 이제 몇 가지로 분류가 나눠집니다. 자, 트리플 스테이지 마스터. 자, 일단 트리플이라는 자체가 숫자 3을 의미를 하죠. 자, 마스터가 3단으로 늘어납니다. 그렇다는 것은 천장이 높거나 출입구 입구가 제한된 장소에서 적합을 하다라는 거고요. 로드 스테빌라이저라는 형식이 또 있는데, 이런 거 깨지기 쉬운 화물이나 불안전한 화물에 낙하를 방지하기 위해 포크 상단의 상하로 작동할 수 있는 압력판을 부착한 지게차다. 자, 이런 거 로드 스테빌라이저는 어디서 쓰냐? 심한 노면이 로드죠. 심한 노면, 경사진 노면. 노면에서 쓰는 거는 로드 스테빌라이저구나 라고 이렇게만 외워주시면 됩니다. 하이마스트는 마스터가 2단이죠. 아까 트리플은 마스터가 3개였죠. 그리고 사이드 시프트 클램프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차체의 방향을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중심에서 벗어난 팔레트 화물을 용이하게 적재할 때 쓴다. 그리고 스키드 포크, 뭐 이런 거는 말 그대로 포크가 있어가지고 차량에 탑재한 화물이 미끄러지지 않게 화물 상부를 지지할 수 있는 크램프가 되는 게 스키드 포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뭐 가장 많이 나오는 거는 앞에 나왔었던 이제 트리플 스테이지 마스터나 로드 스테빌라이저, 이 두 개니까 요 두 개 머릿속에 꼭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로테이팅 포크라는 것도 있는데, 요거는 이제 원추형의 화물을 조이거나 회전시켜서 운반하는 적재 방법, 적재 기구고요, 구조고요. 힌지드 버킷, 자, 포크 설치 위치에 버킷 설치해서 석탄, 소금, 비료, 모래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화물을 운반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굴삭기 그런 버킷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힌지드 포크가 이제 둥근 목재 파이프처럼 동글동글한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을 이제 운반하고 적재하는데 힌지드 포크를 쓴다. 힌지드 포크도 뭐 간혹 문제 나오고 있으니까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롤 클램프 암이라는 게 있습니다. 컨테이너 안쪽 등에 지게차가 닿지 않아, 지게차가 이제 들어갈 수가 없는 공간 있죠. 그런 것들에 이제 화물을 적재할 때 롤 클램프 암을 쓴다. 라는 것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조향 장치가 또 있는데, 자, 조향 장치가 말 그대로 진행 방향을 바꿔주는 장치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조향 순서가 있습니다. 조향 핸들, 조향 기어, 피트먼 앞, 드래그 링크, 타이로드, 그리고 조향 바퀴. 요 순서도 중요하지만 여기 안에 있는 것들이 다 조향과 관련이 된 부품들이다 라는 거를 머릿속에 넣어주는 게 좀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스트가 또 중요하죠. 호크를 올리고 내리는 마스트는 롤을 이용해서 미끄러운 운동, 위아래로 올라가는 내려가는 미끄러운 운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압 피스톤에 의해서 앞뒤로 기울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스트 자체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요. 유압 피스톤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 그리고 바깥쪽 마스트는 안쪽 마스트의 레일 역할을 하고, 안쪽 마스트는 리프트 브레킷이 오르내리기 때문에 레일 역할을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작 사용되는 유압은 뭐 70에서 130km 센티미터 제곱 퍼 센티미터 제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 크게 중요하진 않고요. 리프트 실린더를 볼게요. 마스랑 리프트 실린더만 사실 아시면은 지게차 구조에서 문제 두 개는 무조건 맞습니다. 리프트 실린더는 포크를 상승, 하강시키는 역할을 해주는 거고요. 리프트 레버를 앞으로 밀면 내려가고 뒤로 당기면 상승하는, 오늘 운전을 한 번만 해보시면은 뭐 당연히 아시는 부분이에요. 리프트 실린더는 포크를 상승시킬 때 유압을 가하는 단동 실린더 형식을 취하고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하강할 때는 포크 및 적재물의 자체 중량에 의한다. 자, 무게, 그 말 그대로 중력을 이용해서 내려간다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 리프트 실린더 작동 회로에 플로우 레귤레이터 밸브는 포크를 천천히 하강하도록 한다. 하강할 때 중력으로 내려가지만 확 내려가면 안 되니까 그거를 플로우 레귤레이터 밸브가 역할을 해준다 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리프트 실린더 근데 상승 하강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상승량이 부족한 원인, 그러니까 상승 하강에 문제가 있을 때 뭐가 문제가 있냐? 오일 필터가 막혔거나 유압 펌프가 불량이거나 리프트 실린더에서 작동기가 누출됐을 때 리프트 실린더가 상승이 잘 되지 않는다라는 것인 즉슨 리프트 실린더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문제에서 만약에 리프트 실린더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확인해야 될 것은 이라고 나왔을 때 오일 필터가 막혔는지 본다. 뭐 유압 펌프가 불량인지 확인해 본다. 이런 것들. 그리고 뭐 유압 펌프가 부셔졌는지 확인해 본다. 이것도 불량인지 확인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거 염두하면서 머릿속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체인 장력 조정 방법이 있습니다. 자, 손으로 체인을 눌러보아 양쪽이 다르면 조정 너트로 조정한다. 자, 단순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제일 많이 나오는 거, 포크를 지장해서 10에서 15cm 올린 후 조정한다. 자, 바닥에 놓고 조정을 하면 안 되죠. 10에서 15cm 정도 올린 후에 조정을 한다라는 내용 제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좌우 체인이 동시에 평행한지 당연히 확인을 해야겠고요. 조정 후 로크 너트를 로크 시킨다라고 되어 있는데, 뭐 4번은 사실 문제 보면서 제가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작업 장치 중에서 조정 레버 및 페달의 기능 보도록 할게요. 뭐 여기 기관식 카운터 밸런스형 지게차로 되어 있는데 크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고요. 자, 리프트 레버가 말 그대로 포크의 상승, 하강을 담당을 하고 있고요. 틸트 레버가 마스의 기울기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후진 레버는 뭐 당연히 전후진이고요.
인칭 조절 페달, 지게차를 전후진 방향으로 서서히 화물에 접근시키거나 빠른 유압의 작동으로 신속히 화물의 상승 또는 적재시킬 때 사용하는 것이 인칭 조절 페달이다 라고 네 가지만 보시면 지게차 구조는 거의 끝이 나게 됩니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 같은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지게차 형식 사실 뭐 리프트 레버나 틸트 레버, 전후진 레버는 다 똑같이 있습니다. 자, 전동식 리치 레그형도 마찬가지 동일하고요. 자, 그리고 유압류가 또 굴삭기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지게차에서도 마찬가지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점도 지수라는 건 어쨌든 일단은 온도 변화에 대한 점도의 변화 비율을 나타내는 건데 점도 지수가 이제 큰지 작은지 낮은지 그거를 봐야 됩니다. 먼저 점도 지수가 큰 오일은 온도 변화에 대한 점도 변화가 적고요. 점도 지수가 낮으면은 저온에서 유압 펌프의 시동 저항이 증가하게 됩니다. 또 그리고 또 낮은 오일은 저울에서 마찰 손실이 증가하게 되고요. 유동 저항의 증가로 유압기의 작동이 불량해집니다. 자, 그래서 전도 지수가 큰 게 조금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점도 지수는 큰 게 조금 더 좋다라는 뭔가 뉘앙스 정도만 안고 가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작동유가 공기에 이제 유입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이유가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작동 양이 부족하거나 점도가 저하되었거나 작동유가 열화되었거나 오일 여과기 및 스트레이너 이제 흡입 구조, 흡입 기관이죠. 오일이 왔다 갔다 하는 거기가 막혔거나 유압 펌프 흡입 라인의 연결부가 이완되었거나 작동유가 누출되고 있다. 누출되고 있다는 게 작동 양이 부족하다는 것도 연결될 수가 있겠죠. 6번은 1번과 연결될 거고 유압 펌프의 마멸이 크다. 자, 이 크게는 7가지, 적게는 6가지의 이유로 작동유가 공기에 유입되는 게 됩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작동유가 공기에 유입되면 어떤 현상이 생겨나죠. 그 현상을 이제 좀 있으면은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일단은 먼저 유압유의 수분이 생성되는 원인과 미치는 영향을 볼게요. 자, 먼저 유압유 수분이 생성되는 원인을 볼게요. 자, 공기가 혼입됩니다. 공기가 혼입돼서 방금 나왔었던 공기가 여러 가지로 혼입되는 이유에 의해 들어오게 되면 유압유에 수분이 생기게 됩니다. 그 수분이 생기면은 유압유의 윤활성, 방청성이 저하되고요. 유압유의 산화와 열화가 촉진되고 유압유의 내마모성이 저하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됐는지 지금 유압유가 정상이 아닌지 정상인지 보려면은 가열한 철판 위에 유압유를 떨어뜨려서 확인을 하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 방법은 저도 잘 모르겠네요. 자, 기어 펌프의 페입 현상 볼게요. 페입 현상이란 토출된 유량의 일부가 입구 쪽으로 복귀하는 현상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펌프의 토출량이 감소하고 펌프를 구동하는 동력이 증가된다. 그리고 펌프 캐싱이 마모되고 기포가 발생된다. 자, 여기서 하나의 알 수 있는 거는 기포가 형성되는 거는 어느 경우에도 좋은 경우는 없습니다. 기포가 발생되는 거는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자, 페입된 부분은 기름은 압축이나 팽창을 받고요. 페입 현상은 소음과 진동의 원인이 된다. 왜냐? 기포가 생겨났기 때문이에요. 자, 펌프의 종류를 좀 볼게요. 베인 펌프라는 게 있습니다. 베인 펌프의 특징 2번, 날개로 펌프 작용을 시킨다. 그래서 구조가 간단해서 수리 관리가 용이하고요. 소형 경량이기 때문에 값이 쌉니다. 근데 인터넷 검색해 보면 베인 펌프가 굉장히 비싸요. 그렇다는 것은 비교적 싸다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는 거고요. 맥동과 소음이 적다까지가 이제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베인 펌프는 구조가 간단하고 수리 관리 용이하고 소형 경량이라서 값이 싸고 맥동과 소음이 적다.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제어 밸브의 종류도 크게는 압력 제어 밸브, 유량 제어 밸브, 방향 제어 밸브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간단하게 눈으로 보시면 되고요. 압력 제어 밸브는 말 그대로 유압을 조절을 하는 거죠. 유량 제어는 유량을 변화시켜서 일의 속도를 제어를 하는 거고요. 방향 제어 밸브는 유압류의 흐름을 바꾸거나 한쪽으로만 흐르게 하거나 정지시키거나 해서 일의 방향을 제어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거시적으로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되고요. 릴리프 밸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릴리프 밸브는 앞에 나왔었던 압력 제어 밸브예요. 근데 릴리프 밸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특징은 최고 압력을 제한을 한다는 겁니다. 모든 압력 제한 밸브들이 압력을 제한을 하는 건데 그 중에서 최고 압력을 제한하는 건 릴리프 밸브다. 최소 이거는 머릿속에 넣어두고 시험을 보러 가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설치 위치가 간혹 문제로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거는 간단하게 유압 펌프와 제어 밸브 사이에 릴리프 밸브가 설치되고 있다라고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 귀찮은 내용도 괜히 보시면 머리 아프니까
위치, 유압 펌프와 제어 밸브 사이에 릴리프 밸브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자주 나오는 안 좋은 현상, 채터링 현상이라고 있어요. 채터링 현상, 어쨌든 소음이 발생된다. 소음이 발생된다. 근데 왜 소음이 발생되냐? 유압 계통에서 릴리프 밸브 스프링의 장력이 약화될 때 채터링 현상이 일어나서 소음이 생겨난다 라는 게 채터링 현상이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되고요. 자, 방향 제어 밸브 기능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체의 흐름 방향을 변환하거나 한쪽으로만 흐르게 하거나 하는데, 자, 유압 실린더나 유압 모터의 작동 방향을 바꾸는데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이기도 한데, 뭐 여기서 1번, 2번, 3번 여기 안에 뭐 이제 또 체크 밸브라는 게 나옵니다. 이제 그래서 체크 밸브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거를 머릿속에 넣어주시면 되고요. 종류로 보면은 이제 디셀러레이션 밸브, 세크 밸브, 스풀 밸브가 있는데 세크 밸브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역류를 방지하는 밸브, 한쪽으로만 흐르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방향을 바꿔주는 거죠. 오일이 흐르는 방향을 바꿔주는 거고요. 디셀러레이션 밸브는 어쨌든 속도를 감속해서 서서히 정지시킬 때 사용하는 밸브인데, 이거는 실린더 속도 감속, 요거를 외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스풀 밸브는 원통형 슬리브 면에서 내접되어 쭉 방향으로 이동해서 작동류의 흐름 방향을 바꾸기 위해 사용되는 밸브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체크 밸브는 머릿속에 확실히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유압 실린더 볼게요. 유압 실린더는 단동 실린더, 복동 실린더, 다단 실린더, 램형 실린더가 있는데, 램형 실린더는 시험에 많이 안 나옵니다.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단동, 복동, 다단 실린더인데, 단동 실린더 플러스 복동 실린더가 다단 실린더라고 대충 그 정도를 머릿속에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맞는 말은 아닌데, 단동 플러스 복동은 다단이다라는 개념 정도만 있어도 시험 문제 푸는 데는 문제는 없으실 겁니다. 자, 실린더의 과도한 자연 낙하 현상의 원인. 자, 실린더 내 피스톤, 실링이 마모됐거나, 컨트롤 밸브 스프레바, 사실 컨트롤 밸브가 고장나면 웬만한 건 다 안 되겠죠? 릴리프 밸브의 조정 불량, 작동 압력이 낮을 경우, 그리고 실린더 내부 마모라고 되어 있는데, 자, 어쨌든 실린더가 과도하게 자연 낙하하는 현상의 원인, 요 내용들을 다 봤을 때 유압과 관련이 있다. 요게 다 유압과 관련이 있는 내용들이죠. 실린더가 자연 낙하됐을 때 뭔가 유압이 문제가 됐구나라는 거를 알아차리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또 이 내용이 머릿속에 있어야지 문제를 또 유추해서 풀 수가 있겠죠. 자, 유압 모터 볼게요. 유압 모터는 기어 모터, 베인 모터, 피스톤 모터 등이 있고요. 장점을 보면은 넓은 범위에서 무단 변속이 용이하고 소형 경량으로서 큰 출력을 낼 수 있고 과부하에 안전하고 정역회전 변화가 가능하다. 자동 원격 조작이 가능하고 작동, 신속이 정확하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럼 단점도 봐야겠죠. 유압류의 점도 변화에 의해서 유압 모터의 사용에 제약이 있고, 유압류는 인하하기가 쉽습니다. 인하점이 높고요. 인하점이 낮죠. 유압류는 먼지나 공기가 침입하지 않도록 특히 보수에 주의해야 한다라는 거 가장 큰 특징입니다. 자, 공기와 먼지 등이 침투하면 성능에 영향을 줍니다.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지만 유압 모터가 좀 더 유독 요게 심한 편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전동 모터에 비해 급정지가 쉽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단점이 아니라 장점이겠죠. 이거는 보통 장점이나 특징으로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니까 사실 제 생각에는 단점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오일 필터 보시면 스트레이너 필터, 흡입감 필터, 압력감 필터 이러면서 내용이 있는데 우리가 제일 많이 접하게 되는 단어는 뭐냐? 스트레이너다. 유압 펌프의 흡입 관례 보내는 통로에 사용된다. 그래서 스트레이너가 막히면은 유압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스트레이너는 많이 나옵니다. 유압 포스 볼게요. 유압 포스는 종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지는 않고요. 노화 현상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유압 현상이 노화가 됐을 때 호스가 굳은 경우, 표면에 크랙이 발생한 경우, 정상적인 압력 상태에서 호스가 파손됐을 때, 그리고 코킹 부분에서 오일이 새고 있을 때, 유압 호스가 노화되었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교체해 줘야겠죠. 자, 그리고 이제 건설 기계 등록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거는 사실 외울 게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지게차 정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게차는 웬만하면 타이어식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지게차에 대한 기준이 이런 식으로 있는데 이거는 그냥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미등록 건설기의 임시 운행, 이제 건설법, 관리 법규들이 나오죠. 자, 임시 운행해도 될 때
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 그리고 신규 등록 검사, 확인 검사할 때 괜찮고, 수출하기 위해 선적지로 가는 경우, 그리고 신개발 건설기계 시험, 연구 목적으로 가는 경우, 이건 3년 이내고요. 판매 또는 전시를 위해 운행하는 경우, 그리고 임시 운행 기간을 15일 이내로 한다. 이 내용은 시험에 간혹 나오고 있으니까 머릿속에 담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말소 사유 보겠습니다. 건설기계 등록을 말소해야 될 때, 자, 거짓이나 그밖에 부적합한 방법으로 등록했을 때, 건설기계가 천재지변이나 사고로 멸실된 경우, 건설기계가 차대 등록과 다른 경우,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벗어난 경우, 최고를 받고 통보를 받은 거죠. 최고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수출한 경우, 도난당한 경우, 폐기한 경우, 교육 목적인 경우에는 건설기계 등록을 말소해야 된다. 그래서 이거 내용이 많아 보이지만 쉽게 외울 건 천재지변, 부정한 방법, 차대가 다른 경우, 안전기준을 벗어난 경우, 그리고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그리고 수출, 도난, 폐기, 교육, 연구 목적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등록 말소 신청을 해야 되는데 기한이 또 나와 있어요. 아까 천재지변이면은 말소해야 된다 그랬죠? 30일입니다. 자, 교육 연구도 30일이고 결함 이런 반품도 30일입니다. 근데 도난은 2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60일로 나올 수도 있고요. 근데 도난 빼고 나머지 다 30일이다. 이렇게 간단히 외우면 되겠죠? 자, 그리고 기종별 기호 표시가 있는데 우리는 지게차니까 04 외워주시면 되고요. 이제 굴삭기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은 또 거기 다른 번호가 있는데 굴삭기는 거의 안 나오니까 신경 쓸 필요 없고요. 자, 정기검사 신청 기간 이런 게 또 많이 나오더라고요. 정기검사는 유효기간의 만료 전후 각각 30일 이내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검사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 또는 검사 대행자는 5일 이내 검사 장소를 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를 해야 되고요. 시도지사는 검사에 불합격된 건설기계 10일 이내에 정비 명령을 해야 된다. 검사 연기는 6월 이내에 해야 된다. 라는 거 숫자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효력 정지 한번 볼게요. 제일 많이 나온 게 사망, 한 명은 45일, 중상 한 명 15일, 경상 한 명 5일. 그러니까 한 명당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재산 금액당 50만원마다 1일. 그러니까 만일에 예를 들어서 50만원이 나왔다. 그러면 1일 정지가 되는 거고요. 60만원이 나와도 1일 정지가 되는 겁니다. 사실 사망, 음주운전 이런 거는 좀 면허를 그냥 취소시켜버려야 되지 않나 싶긴 한데 법이 조금 약간 솜방망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리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보도록 할게요. 일단 등록이 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좀 법이 셉니다. 그리고 번호판 가짜로 치면은 법도 세서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이고요. 그리고 제작 결함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그리고 등록을 안 하고 건설기계 사업을 하거나 거짓으로 등록한 자, 등록이 취소 정지된 사람, 그리고 건설기계 주요 부분을 변경 개조한 자. 그러니까 여기에 2천만 원의 핵심은 뭐냐? 등록 안 된 거, 등록을 안 했으면 무조건 2천만 원이다. 이거 하나. 그리고 번호판 이런 거, 번호판 그리고 튜닝 뭐 이런 거 했는데 신고 안 했다. 그러면은 얄짤없다. 이런 뉘앙스가 다 들어가 있죠. 하나하나 다 외우시기보다는 어떤 느낌인지 보시면 되고요. 1년 이하 1천만 원이죠. 자, 매매용 건설기에 운행하거나 사용한 자, 폐기 인수 사실을 증명서 발급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발급, 그리고 폐기 요청을 받은 건설기계 번호판을 폐기하지 않은 사람, 그리고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받지 않고 건설기계를 조종한 자, 그러니까 면허를 부정하게 취득한 자, 소형 건설기계 조종 교육과정 이수 증빙서를 거짓으로 발급한 자, 자, 이런 것도 보면은 조금 요거는 잘못했네 약간 그런 느낌이죠. 저만 느끼는 느낌인지 잘 모르겠긴 하지만 자, 어쨌든 뭐 이게 100만원짜리는 그래도 이건 100만원으로 끝날 문제는 아니야 라는 느낌이 확실히 들긴 들죠. 이런 것들은 1년 이하에서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나온다. 그리고 추가로 형식 승인, 형식 변경 승인, 확인 검사를 안 받고 제작을 하거나 뭐 운행을 하거나 내구 연한 초과한 건설기의 부품을 운행하거나 사후 관리에 관한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부품 인증을 받지 아니한 건설기계 장치 및 부품을 사용했거나 건설기계 부품을 사용을 알고 쓴 고용주는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나온다라는 뉘앙스 머릿속에 넣어주시면 되고요. 100만 원 정도는 뭐 이제 번호표, 등록 번호표 번호판이죠. 번호판을 부착, 봉인 안 하거나 새기지 않은 자. 그리고 봉인하지 않은 채 운행했거나 가리거나 훼손하면 100만 원. 그리고 새긴 명령을 위반한 차. 그리고 수출의 이행 여부를 신고하지 않거나 폐기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100만 원 정도 과태료를 맞는다. 그리고 건설기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건설기계를 운행했거나 운행한 자.
그리고 특별한 사정 없이 건설기계 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자, 그리고 건설기계 사업자의 의무 위반, 그리고 조사 또는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 방해, 기피한 자는 100만 원의 과태료가 나온다. 뭐 요 정도는 100만 원 정도 받을 만 하겠다 하는 느낌이 저는 들더라고요. 자, 그럼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볼게요. 자, 이런 간단한 겁니다. 50만 원 내려갈수록 자, 등록 말소 신청하지 않은 자, 변경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이거는 사실 좀 더 과태료 써야 되지 않나 싶긴 한데 이런 거 좀 특이한 거 외워주시면 되고요. 번호판 반납하지 않은 사람,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 번호판 제작자가 지정받은 사항의 변경 신고를 안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이런 것도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이것도 대포가 될 수 있는 상황인데 왜 50만 원밖에 안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있네요. 건설기계를 정비한 자, 형식 신고를 안 한 자, 그리고 건설기계 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그리고 건설기계 사업의 양도, 양수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매매용 건설기계를 사업장 제시나 판대 신고를 않거나 거짓으로 한 자, 주택가 주변에 건설기계를 세워둔 자. 저는 12번이 좀 재밌었습니다. 아파트에 지게차가 주차가 되어 있다면 신고를 하면 50만 원의 과태료가 맞는다는 거죠. 어쨌든. 자, 그리고 안전관리는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식선에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뭐 우리 상식에서 풀 수 없는 문제가 그나마 있다면은 뭐 하인리 사고 5대 요소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안전조직, 안전관리조직, 사실의 발견, 분석평가, 시정체계 선정, 시정체계 적용 이게 뭐 하인리 사고 5단계 요소라고 합니다. 이게 시험 문제 나오는 걸 제가 한 2번인가 본 적은 있는 것 같아요. 요 정도 머리 넣어주시면 되고 접착, 전도, 낙하, 비례 이게 평소에는 잘 쓰이지 않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런 거 개념 한 번만 잡아주시면은 안전관리는 정독해서 집중해서 문제 안에 답이 있다는 생각으로 푸시면 되는 부분이니까 나머지 1번부터 8개 파트에 집중을 해서 문제를 푸시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쨌든 시험 보시기 전에 이제 이 영상을 한 번은 보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공부하신 분들도 이 영상을 보면서 아, 맞아, 그랬었지 하면서 약간 리마인드 되고 상기될 수 있는 영상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험 보러 가시는 분들 이제 꼭 합격하시고요. 좋은 소식 있으시면 꼭 댓글로 나눠주시면 정말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